자리에 나온 게 우리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을 이제 최대한 이 부분에 반영을 해보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댓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종 정치인분들이 댓글 창에 가셨다가 내상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댓글창을 수집하다 보면 욕설 섞인 것들 걷어내느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인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지금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는 다른 그 양당 후보, 이렇게 거대 양당 후보들에 비하면 분들이 있었고요. 완주해야 뭐 차기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분들 이미 벌써 대선 이후로 가 계신 성공한 분들도 계셨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얘기해 주신 안일화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지지율 추세로 봐서는 안철수 중심의 단일화 가능합니까? 그리고 혹시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지 진심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시죠. 안일화라는 그 말 자체는 저 네티즌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말씀대로 합리적인 것이 저는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싸우면 아주 많은 차이로 이깁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민주당 후보들까지도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더 벌어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싸우면 뭐 여론조사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안철수 대미 면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아까 나왔었죠. 후보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비전까지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 이유가 이 나라를 좀 더 앞으로 5년 동안 저분이 맡으면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시대가 흐름이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때 부분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편한 좀 여쭤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보수는 돈으로 해결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안 후보님이 고대목을 고속화도로 입구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도 이제 몇몇 좀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좀 안 후보님 말씀이 맞나? 굉장히 세다 느낀 게 살인 열국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가요? 당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이 거대 양당, 기득권 양당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낙선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 후보님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약간 뺏기는 정도? 약간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유독 굉장히 좀 강한 비판을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보수층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후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발언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 의견을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대장동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 쪽에서 뭔가 이야기가 오가는 또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강꾼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이준석 대표 혼자 저는 이제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대표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이제 내부의 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식구들을 거강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에도 호감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전현직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지난 서울시장을 압도적으로 자기들이 이기게 해준 데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헌신적으로 뛰어주셨잖아요. 거기서 지금도 공항을 표시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로 인해서 자기 내부의 조직이 흔들리고 안 후보님이 빵 터지셨습니다. 외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볼까요? 오늘 가장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예전에 함께 정치했던 분들이 계세요. 금태섭, 이상돈, 박지원, 이준석, 김종인 등등 여러 이 실명 인사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스마트한 분도 많은데 어떠십니까? 이런 평가가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 이탈해서 다른 큰 거대 양당으로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뭐 저를 공격할 수밖에는 없는 게 이해가 되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여의도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의도 정치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의도 정치는 눈앞에 있는 상대만 때려눕히거나 죽이면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여의도 정치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심판이 있습니다. 국민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이 어느 쪽이 이겼는지 손을 들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 때 그때 국회에서 탄핵을 한 세력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총선에서 완전히 다 표를 몰아주셨죠. 그쪽을 승리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의도 정치. 이태규 의원이 아까 최측근이 아니신 척 하셨지만 물어봐도 최측근입니다. 가자고에 함께 계신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의원님이 보는 안철수 후보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한번 좀 말씀 주시나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금방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후보에 있어서는 양당의 후보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리더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또 단점이라고 하면 리더는 사실 조금 아래 사람들도 편하게 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아이가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나름의 행복하고 존경받으면서 이웃의 고통이나 아픔은 무시하면서 살면 그게 좋은 삶이냐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견딘다, 참는다. 10년 넘게 버텨오셨고 저도 비슷한 생각 하거든요. 청년 멘토 혹은 뭐 이 벤처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세계관이자 도구거든요. 근데 세계는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쪽 이념이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저쪽 이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꿀 때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셨는데 그럼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보통 그 탈모약이라는 게 약이라는 게 그 특허가 20년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페시아라고 탈모약이 나왔어요. 20년이 지나서 복제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원래 20년 동안은 약값이 비쌉니다. 그동안에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제작비는 작아도 굉장히 높게 받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자꾸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닥나고 소진될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끼리 문재인 케어가 정말 문재인 케어구나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재정이 소진되는데 약값 조정으로 충분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초격차라는 게 뭐냐면 우리 메모리 반도체처럼 1등, 2등 간의 그 격차가 작으면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지만 1등, 2등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하면 계속 1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철수 후보님이 먼저 내신 거는 맞습니다. 저는 11월 초에 냈고 거기는 1월 초에 발표했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뒤늦게 알고 1.5로 뭐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인력이 연구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한다는 게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심하다. 예, 저희는 주제가 더 있습니다. 네. 오 필승 코리아. 약 300m 전방에서 주제가 네네. 아, 오늘 전화 한번 깔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준비 하신 것 같은데. 아, 오늘 거의 굉장히 오랜만에 무릎팍도사 분위기예요. 좋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즐거워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좀 의사 전문직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방역 패스를 사용하면서 영업 시간을 9시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방역 패스 자체가 국가에서 이 사람은 감염 확률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증을 쳐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그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접종률이 낮습니다. 근데 이럴 때 방역 패스를 강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어느 정도 접종률이 높아졌을 때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나 그 불투명하게 백신 관련된 부작용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겁니다.